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겨울다운 겨울이 왔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칼바람까지 겹치면서 영하 20도에 가까운 추위가 들이닥친 겁니다. 한낮에도 온도가 오르지 않았고 해가 지면서 종종 걸음 걷는 시민들의 모습이 바빠 보였습니다. 내일도 추위가 계속되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한다는데 가뜩이나 전국 때문에 얼어붙은 마음들이 더 차갑게 식어갈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생업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분들,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죽기 살기로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서민들의 마음을 더 냉랭하게 만드는 여야. 뭘 바라보며 정치를 해야 하는지 곰곰이 되짚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명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명동은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은주는 영하 11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지 않으면 마이크를 들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차가운 상황이고 또 입이 금방 얼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평소라면 이 명동거리의 관광객들로 붐빌 시간인데요. 지금은 거리도 상점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두꺼운 옷차림에 모자와 마스크까지 온몸을 꽁꽁 싸맨 모습입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0.2도를 기록했고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한파로 한강물도 가장자리부터 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추운 날씨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남하하면서 내일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됐던 한파주의보도 유지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오늘보다도 낮은 영하 12도, 강원 내륙은 영하 21도, 산간 지역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비교적 추위가 덜했던 남부지방도 대구 영하 12도, 광주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조금씩 풀리면서 휴일인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노인과 어린이 등 한랭질환 취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명동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틀째 한파가 이어지며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습니다. 무주 리조트에서는 곤돌라가 갑자기 멈춰 탑승객 300여 명이 30분간 공중에 고립된 채 떨어야 했습니다. 추위가 가져온 불편과 사고는 계속해서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이 쌓인 강원도 산골 마을의 한 주택. 마당의 지하수가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물이 좀 나오게 해줬는데 여기를 얼게 해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지금. 서울의 이 아파트는 복도에 있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됐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물이 통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얼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 걸로 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3단계가 발령된 서울에서 오늘 하루 17건의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하 16도가 넘는 한파 속에 무주 리조트의 곤돌라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탑승객 300여 명은 30분간 공중에 매달려 추위와 공포에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그게 멈춰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문 두드려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50대 여성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증이 있으신 분이 조금 몸이 좀 안 좋다 해서. 당시 곤돌라는 과부하로 전력이 차단돼 멈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줄포나들목 인근.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더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섭니다. 뒤따르던 SUV와 트럭 등 차량 20여 대가 미끄러지며 잇따라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30대 5톤 트럭 운전자가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찬물을 만지며 하루를 여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인과 상인들, 그리고 세차장 직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산지에서 올라온 화로들이 얼음 위에서 펄떡댑니다. 상자 밖으로 튀어나간 녀석들은 상인들이 일일이 주워 담습니다. 새벽 5시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장. 도매업자들은 경매가 끝나기 무섭게 난로로 달려가 벌겋게 부르튼 손을 쪼입니다.
오늘 지금 처음 손 녹이는 거예요. 이 물건을 직접 만져봐야 되니까 찬물에 손을 대다 보니까 이게 곱죠. 그래도 뜨끈한 국물이 좀 들어가면 추위도 피로도 사르르 녹습니다. 오늘이 좀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이제 배까지 불리고 하니까 좀 추위도 좀 녹는 것 같고. 세차장 바닥이 스케이트장처럼 변했습니다. 수도꼭지는 돌아가지도 않고 물줄기 구멍엔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세차장 세제는 이렇게 뒤집어도 안 흘러내릴 만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급하게 물을 데워 이곳저곳 녹여보지만 손님이 없으니 힘이 나질 않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날씨가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손님이 전혀 없어요, 오늘은. 출근길 직장인들도 옷 속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숨결은 뜨거웠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날씨가 아주 차갑습니다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찬바닥에 텐트까지 치고 철야 농성을 했다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불러봅니다. 신유만 기자, 아직도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이후 탄핵 찬반 집회가 사흘째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도로에 여러 겹의 돗자리와 매트를 깔고 담요나 은박 비닐로 몸을 감싼 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텐트를 치고 철야 농성도 했습니다. 장기 농성에 대비해 상당한 양의 생수와 라면 등을 쌓아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 규탄 집회 쪽에서도 모닥불을 피워 온몸을 녹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천막을 치고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은 경찰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100m쯤 거리를 두고 있어서 괜찮은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집회가 과열되면 양측이 충돌할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쪽엔 흰색 안전모를 쓴 자칭 백골단 청년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맡는 민간 수비대를 자처하고 민주노총 등의 폭력 시위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퇴진 집회 쪽에선 과거 공권력 남용과 인권 탄압의 상징이던 백골단이란 이름을 자처한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과천 공수처에도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 체포 시도 언제 있을 걸로 보입니까? 네, 아직 공수처 수사관들이 차량을 타고 갈 차량을 준비하거나 혹은 윤 대통령 체포 후에 대비한 보안 강화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간에 윤 대통령 체포 시기를 두고 최종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사팀은 지금 이 시각에도 3층 사무실 불을 밝히고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고심 중입니다. 경호처 간부들을 먼저 체포해서 저항을 약화시킨 뒤 체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이 내일과 모레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주말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구상입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체포를 방해한 26명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경찰 특공대나 헬기 투입설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가 선을 그었다죠? 네, 야권과 일부 언론에선 경찰 특공대 투입이나 헬기 투입설을 제기했는데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면담했는데요. 우 본부장은 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동원은 소설 같은 얘기라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경찰은 경호처 직원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형사기동대 등을 대거 투입하는 걸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수부는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북경찰청 등 4곳에 안보수사, 광역수사 소속 수사관들에 대한 동원 지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공수처와 경찰은 집행을 막으면 경호처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정략적 이유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 수장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 취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고, 민주당은 두 번째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이라도 체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경찰 특공대 투입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토한 적도 없고요. 국수본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있습니다. 판사 지금 무슨 말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 차장은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 있냐는 질문에 서부지법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법원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 대상엔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도 포함됐지만 민주당 이건태 의원 한 명만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내신 회견에 이어 오늘은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국가 위신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위신에 커다란 상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정치인 재판이 몇 년씩 이어지는 게 국가의 위기로 이어졌다고도 했습니다. 명백히 범죄를 저지른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재판이 끝나는데 4년, 5년씩이나 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국가의 비상위기라고. 대리인단은 법치국가이기에 법대로 하면 된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할 것이고 결정에도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면 결정이 나면 그것은 수긍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대리인단은 관저 앞 대치를 내전 상황에 비유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의 사기 때문에 불법에 양보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너무 빠르지도 않고 야당과 상의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 일부를 제출받아 사실상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작심한 듯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요청에 헌재가 한덕수 총리 등의 탄핵 심판 일정을 앞당겼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고 맞받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린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31일 만에 열린다는 구체 일정도 밝혔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후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자료 일부를 제출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헌재에 기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양측이 각자 원하는 수사자료를 증거로 신청하면 재판부가 채택한 뒤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자 민주당이 특검으로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하루 만에 다시 발의하면서 특검 추천을 야당이 단독으로 하는 대신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여당의 이탈표를 노린 건데 가능할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보낸 사유서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의힘을 배제한 건 헌법상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엔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야당의 후보 거부 권한인 비토권을 없앤 게 핵심입니다. 수사 인력은 50명가량 축소한 155명으로 수사기간 역시 최대 150일로 기존 법안보다 20일 줄였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수용해 관련 내용은 언론 브리핑을 하지 못하도록 고쳤습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돼. 다만 기존에 없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새로 넣었습니다. 민주당이 기존 특검법 내용을 수정한 건 여당의 추가 이탈표를 노린 걸로 보입니다. 특검이 가동되면 수사권 논란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다음번엔 통과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과의 협상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만들기 위해 논의는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문제 삼는 야당 안의 부분은 어딘지 이어서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건 수사 대상입니다. 민주당의 수정특검법엔 6가지 계엄 관련 행위와 선전, 선동 혐의 외에 외환죄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고소고발 사건, 인지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그대로 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만 있으면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문, 납치, 외환 유치, 발포 등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수사 대상에 잔뜩 포함시켰습니다. 군사기밀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생겼지만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탄핵 재판용 여론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낸 특검법을 두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자체 특검법 발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재판을 맡게 될 대법원장 추천 대신 유관기관에서 고루 추천받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준비기일만 20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여야가 각자 안을 내고 협의까지 길어질 경우 특검 출범 시기는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당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 논란이 됐던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 관련 공방,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수본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서 이 의원과 성명불상의 국수본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명 기자회견을 준비하다가 보류했는데 왜 그런 건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이상식 의원과의 내통 의혹을 밝히라며 국수본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상식 의원 정도면 고위급 간부랑 연락을 했을 것이다. 국수본의 명확한 해명과 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총경 이상을 상대로 확인했으나 이 의원과 연락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핸드폰 내역을 다 봐도 연락을 나눈 사실은 없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SNS를 황급히 지운 건 범인이 증거를 인멸한 꼴이라며 이 의원과 성명불상의 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내통 의혹에 대해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요. 뉴스도 안 봅니까 정말? 예, 그렇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 의원이 SNS에서 체포영장 발부 시점을 언급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법원도 내통 대상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 시점까지 적어놓았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의원은 오늘 예고했던 해명 기자회견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흘 전 우 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고 한 이철규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여권의 우호적인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탄핵 정국인데도 야당이 아닌 여당 지지율이 오르는 것, 선뜻 이해가 되지 않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겼다. 이 여론조사입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해당 여론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곳에서 지난 5일 공개한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물론 두 여론조사는 다른 업체가 다른 방식으로 조사한 거라서 수치 비교는 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게 믿을만하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예, 일단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여론조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표본과 문항 설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 문항 중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전제로 질문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또 해당 업체가 지난 총선 때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여론조사 이의 신청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고발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 설계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이런 지적들은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여론조사, 이것도 잇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요.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공개된 MBS 여론조사에도 비슷하게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2%로 조사가 됐는데요.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6%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는 강성 지지층 여론이 과표집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ARS 조사 방식이 아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석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겁니까? 보수 결집으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비상계엄 때 등을 돌렸던 보수층 일부가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 등 무리한 속도전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여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과 이를 압박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언사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정권을 내줬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막겠다고 관저로 가고요. 그리고 대통령 옹호하는 발언이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그것도 이런 여론조사와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권 일각에서는 지금 지지율 추세가 이어질 경우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야당 속도전에 따른 보수 결집을 계엄 옹호 여론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도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 33%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도 최근 여론조사엔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수 응답층이 과표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론조사가 민심의 지표인 거는 확실합니다. 내용을 좀 보기보다는 흐름을 봐라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나 야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다가는 또 큰 코 다치겠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냈습니다.
위증한 혐의엔 유죄를 선고했으면서 위증을 하도록 시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검찰은 위증은 위증교사의 결과물인데 이런 식이라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43일 만에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유죄, 위증을 요구한 이 대표는 무죄를 받은 1심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검찰은 마치 음주운전은 죄가 되지만 음주와 운전을 따로 떼어낸 다음 음주도 운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김 씨에게 보낸 것 등 중요 사실관계를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검찰은 1심 판결 논리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도 처벌할 수 없다며 마지막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한마디 덧붙이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실 차장을 지낸 서주석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기밀을 사전에 중국 정부와 사드 반대 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입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 미사일과 발전기를 실은 트럭이 가는 길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불법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수송 작전이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사드 반대 단체가 미리 알고 막아서며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2급 기밀에 해당하는 사드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드 기지 인근 반대단체 천막과 집회에 참여한 주민의 집과 휴대전화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작전명과 일시 등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서 전 차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 영향평가 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혐의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이 지목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경찰의 초동조사 결과를 넘기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는데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단장을 기소한 국방부가 애초에 무리한 혐의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군사법원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정훈 내령은 무죄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명확하게 이첩 보류를 명령하지 않았고 명령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오롯이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박 전 단장은 해병대원을 호우 실종자 수색에 무리하게 투입한 지휘관들에 대해 기소 의견까지 달아 경찰의 조사 결과를 넘겼지만 국방부는 군의 수사권이 없는 만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결재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결과를 이첩했고 항명죄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도피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4차례 발의해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결정적 증언을 한 피해자는 정의는 진짜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정명석에게 징역 17년형을 확정하자 홍콩 국적 피해자 메이플 씨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긴 싸움 끝에 이제 드디어 답이 나온 거고 정의가 진짜 있구나라고 알게.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3년 8개월간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여신도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범행한 겁니다. 1심에서 3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지연 전략을 폈지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1심 형량이 양형 기준보다 과하다며 6년이 감형된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내 증거가 30개일 때와 29개일 때 형량이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명석은 재판 과정에서 육체를 가진 내가 어떻게 신이겠냐며 피해자들은 세뇌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에 더해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명석은 또 다른 여성 신도 10명을 성폭력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설 연휴가 코앞인데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설 성수품 10만 원어치를 사면 최대 4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우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선도가 떨어진 채소와 과일을 싸게 파는 할인 코너에만 손님들이 북적입니다. 하루가 지났다 해도 물건이 너무 좋고 싸고 좀 품질 좋은 거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금으로 90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할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오늘의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늘리고 환급도 더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상품권을 28만 원어치 구매한 뒤 7만 원씩 4번에 걸쳐 결제하면 약 43%, 금액으로는 12만 2천 원 할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소고기와 명태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량도 크게 늘립니다. 오렌지 TRQ 물량, 바나나 등 9종의 수입과일 할당 관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KTX와 SRT 역기성표를 최대 40% 할인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또 주요 유적지와 미술관이 무료 개방되고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는 국내 여행 경비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실손보험을 믿고 과잉 진료를 받는 상황을 막겠다며 정부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대폭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2014년 11조 2천억 원이던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20조 2천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본인 부담률이 최대 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과잉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주로는 이제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차점 등이 크고 그 증가율이 좀 갑자기 늘어난다라는. 구체적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거론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10만 원의 도수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현재 3만 원에서 8만 1천 원으로 뛰게 됩니다.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 본인 부담률을 현재 18%에서 81%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쇼핑 근절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보험 소비자 단체들은 반발에 나섰습니다. 보험회사 주주가 계약자한테 장난치고 수익자한테 장난치면 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호흡기 질환인 독감이 무서운 속도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요새 독감 걸린 분들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 겁니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 달 사이에 독감 환자가 13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100명 가까이가 독감 환자였던 건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2016년 현재 감시체계가 구축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독감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르잖아요. 올해 독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콧물, 인후통 등 일반 감기 증상과 비슷하고요. 아이들에게는 설사와 구토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2가지 유형의 독감이 한꺼번에 유행하고 있는데요. 통상 독감은 어르신들의 폐렴 합병증을 주의해야 하는데 이번엔 신종플루에서 파생된 H1N1도 돌고 있어서 젊은 층도 주의해야 됩니다. 동시에 RSV와 코로나19도 다시 유행하고 있어서 호흡기 질환이 의심되면 빨리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유독 올해 특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19 기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독감 감염자가 적었기 때문에 독감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이 적은데요. 여기에 올해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낮아졌습니다. 특히 어린이 접종률은 코로나19 이후 매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독감에 가장 많이 걸린 연령대도 7살에서 18살의 학생들입니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에는 인플루엔자가 거의 유행을 안 했으니까요. 그게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접종의 필요성이 없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감에도 여러 유형이 있던데 백신을 맞으면 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보건소 등에서 접종 가능한 독감 백신은 4가 백신으로 지금 돌고 있는 2가지 종류의 A형 독감과 앞으로 유행이 예상되는 B형 독감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기본적인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사람이 많은 밀폐된 공간을 피하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이 유행이 길면 5월 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접종을 해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고위험군은 꼭 접종하셔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생이 없어서 올해만 4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모교에서 열리는 마지막 졸업식에서 학생들은 눈물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교가를 부르고 사진도 찍습니다. 야, 고생했다. 축하한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끝내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학교가 없어진다는 게 너무 슬퍼. 전교생이 13명인 이 중학교는 올해 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을 끝으로 개교 74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교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학생이 너무 없습니다. 충남 부여의 양화중학교도 마지막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 아쉬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제 모교를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아쉽고 슬픈 부분 같아요. 48년 전 이 학교를 처음 졸업한 선배는 시끌벅적했던 과거가 그립기만 합니다. 그때는 3반 한 180명 정도. 그래서 이제 한마디 인구수도 줄고 하니까 지금 젊은 여기도 없어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교되는 학교는 모두 44곳입니다. 4년 전 24곳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사이 학령 인구는 72만 명이나 줄었는데 감소폭이 가팔라지면서 수도권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최신 기술이 총망라된 이번 CES에서 눈에 띄는 건 우리 삶을 세심하게 도와주는 AI 기술들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맞춤 돌봄이 가능한 AI 기술들을 오현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어책을 올려놓자 한국어가 흘러나옵니다. 아빠, 여기 수족관 지도에서 명소를 확인해봐요. AI가 30여 개 언어로 통역해 동화 구연하듯 책을 읽어주는데 부모의 목소리로도 낭독이 가능합니다. 30초 동안 본인 목소리로 녹음을 해놓으면 부모님이 일을 나가실 때도 어머니가 또 책을 대신 읽어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기 침대는 엄마의 눈과 귀를 대신합니다. AI 센서가 침대의 온도와 습도, 냄새까지 측정해 기저귀 갈 때를 스마트폰으로 알려줍니다. Maybe it's crying and they could call the soothing function. The crib will up and down to let the baby sleep faster. 100세 시대가 되면서 개인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또 질병을 예방하는 수요가 높아졌죠. 그 흐름에 따라 전시관에는 이렇게 에이지테크 존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안경을 쓰고 대화하면 렌즈에 실시간으로 자막이 뜹니다. 청각장애인은 물론 청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의 귀가 되는 겁니다. 생체 리듬을 보여주는 스마트 거울은 건강관리를, 짠맛을 내주는 숟가락은 저염식 식사를 도와줍니다. 작은 로봇은 시선을 맞춘 대화로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So we actually gathered the data for this AI ourselves to make sure that Romy is nice, empathetic to its users. 요람부터 무덤까지 인간이 AI의 보살핌을 받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번 CES에는 연간 2조 달러 규모의 물관리 시장을 잡으려는 국내 스타트업이 다수 참가해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모두 9개 기업이 혁신상을 받아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박재훈 기자입니다. 팔각형 모양의 기계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갑니다. 물 위에 뜬 기름을 찾아 제거하는 로봇, 오일 스키머입니다. 식용유가 떠 있는 물입니다. 특수 제작된 나노 필터로 걷어내도 기름은 묻지 않고 막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걷어진 기름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유 채굴 시 생기는 기름 오염수를 획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쉐보론, 아람코, 에드노 이런 것들과 전부 테스트를 하고 있고 물관리 기술을 바이오 분야에 접목한 기업도 있습니다. 폐수 속 염분을 제거해 담수로 만드는 기술로 휴대용 혈액 여과기를 만든 겁니다. 더 나아가 이식, 부착형 인공신장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피부에 이식할 수 있는 임플란터블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24시간 몸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국내 9개 기업이 물 관련 기술로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물 문제 해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불과 5년 후면 전 세계 40%가 물 공급의 위기를 겪을 거란 전망 속에 물테크의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미 트럼프 당선인의 40년 지기이자 1기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가 그제 한국을 찾았습니다. 경제와 안보 분야 장관급 인사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에 이어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만난 건데 출범이 임박한 트럼프 2기 정부와의 관계 구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폴 매너포트가 지난 7일 방한했습니다. 매너포트는 2박 3일 서울에 머무르면서 경제, 외교안보 분야의 장관급 인사 2명을 비공개로 면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매너포트는 정부 인사들과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에선 경제, 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너포트는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고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별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홍 시장을 비롯한 일부 접촉 인사들을 트럼프 취임식과 만찬회 등에 초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너포트는 이번 방한이 단순한 개인 일정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권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매너포트가 러시아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2기 캠프 선거 전략에서 비선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매너포트는 귀국 직후 트럼프 인수위 측에 한국의 정치 상황 등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따고 빠르게 번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태양 주변으로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연기와 재로 뒤덮인 탓에 낮인데도 앞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불은 나무에서 지붕으로 순식간에 차로 옮겨갑니다. 비도 잘 내리지 않아 건조한 날씨에 시속 160km 돌풍까지 불어닥쳤습니다. I'm sure all the people up there have lost everything. It's just pretty devastating. This is pretty devastating. I don't think LA's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다른 산으로 옮겨붙으며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지역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상자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15만 5천 명에겐 대피령이 떨어졌고 15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First thing is rescue operations. We want you out. Houses can be replaced, all that, lives cannot. 설상가상으로 물 부족까지 겪고 있어 진화율은 0%대인 최악의 상황입니다. 재산 피해가 75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 출신 주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What's happened is a tragedy and the governor has not done a good job.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복구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시선 200은 미려한 시를 숱하게 남겼지만 삶은 구름 위를 걷듯 허랑했습니다. 시성 두보는 평생 고단하게 떠돌면서도 늘 백성과 이웃을 애틋하게 지켜봤죠. 그는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밤하늘의 별 같은 시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불조심하라고 딱딱이 치는 소리가 들려오면 얼마나 가여운 아이가 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황홀토록 추운 산에 어둠이 내리자 골짜기 넘나드는 하얀 안개도 어둡구나. 박자목 치는 가련한 아이는 옷도 없이 어느 마을에 사나. 시인 어릴 적 문풍지 우는 겨울밤, 할머니는 손자를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뒷산의 노루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란가. 시인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밤입니다. 하늘도 추운지 쨍하고 금속성이 날 듯 지푸릅니다. 지치도록 고요한 하늘에 별도 얼어붙어 하늘이 무너지고 푸른 별이 모조리 떨어질지라도 너는 아직 고운 심장을 지녔거니. 사랑의 온도탑이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만 해도 나눔의 순주 85도에 그쳤습니다. 불경기에 전국 혼란까지 덮쳐 어수선한 새 밑 주변을 돌아볼 겨를들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새해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9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제주 항공 참사가 식었던 가슴에 불을 지폈을까요? 추울수록 나보다 추운 사람을 비추는 별 같습니다. 시인도 외롭고 어두울수록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캄캄한 겨울, 새벽이 지나지 않고 밤이 올 때 내 죽음의 하늘 위로 떠오른 별들은 따뜻하다. 샘이 치면 기다려지는 전주 얼굴 없는 천사도 어김없이 다녀갔습니다. 사반세기 25년째 놓고 간 이름 없는 배품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인이 겨울 강가에서 보았습니다. 얼음과 햇볕들이 고픈 배를 마주 껴안고 녹여주며 같이 녹으며 외돌토리 갈대들이 언저리를 둘러쳐서 강물이 묵묵히 넓어지는 걸. 사람이 사람에게 위안입니다. 1월 9일 앵커 칼럼 오늘 겨울밤 별들은 따뜻하다였습니다.
방한용품이 무색하게 종일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꽝꽝 얼어붙은 갯벌과 또 커다란 빙벽이 오늘의 추위를 시감케 해주는데요. 남부로도 한파특보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오늘만큼 방한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긴 할 텐데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 종일 체감 온도는 찬바람에 더 낮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라 해안과 울산, 경북과 제주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밤사이 전라권에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0에서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도 최고 20cm 이상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은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맹추위는 주말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9일 목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